누적된 피로로 사흘째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복귀와 동시에 내놓을 국정 구상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업무에 복귀할 전망인데 일단은 휴식을 취하면서 개각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 대상과 폭,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상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나서 한반도 평화에 큰 기틀을 닦았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구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향후에 국정에 이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사실상 현재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고용이라든가 실업 이런 부분들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일단은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고려한다면 다수의 그런 부처를 개각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림부 같은 경우는 공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록 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일단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일단 채워야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제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부처들 여러 가지 평가에서 그런 부처들에 대해서는 소폭 개각을 준비를 하겠지만 예. 개각의 폭은 크지 않을 거다. 도리어 청와대 수석을 최근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통할 능력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국정의 운영의 동력을 찾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폭의 좀 그런 측면의 개각이 좀 진행될 거다. 소위 말하는 핀포인트 개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 부처의 개각으로 국정의 동력을 장악할 거다. 이런 측면이 아마 문 대통령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금 1년 2개월가량 됐는데 취임한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현재 집권 2기를 맡고 있는 바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시점에서 지금 감기 몸살로 피로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국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근데 그 과제가 세 가지인데 아까 전 개각이고 그다음에 경제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거,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개각과만 이야기한다면 예, 예. 개각의 가능성은 소폭 개각과 중폭 개각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보통 세 자리 이하를 소폭이라 그래요. 소폭이고, 네. 네. 4자리 이상이 되면은 중폭이, 4자리에서 한 6자리 정도 되면 중폭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소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서 두세 자리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 당권 출마 여부가 그런 데는 까지 포함되느냐. 그렇게 예. 되면 어디가 대상이 되느냐 하면 추가로 된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은 예. 그다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환경부 여기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예. 만약에 중폭으로 확대된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교육과 법무도 살짝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세 가지 포인트 중에 경제와 일자리가 있는 만큼 일자리 경제수석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다잡게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예. 바로 민생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민생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 문재인 정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5%로 굉장히 좀 역대 정부로 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득주도 성장 그전에 내세운 거에다가 최근에 또 가미한 혁신 성장 이런 거 속도를 내려면 예. 얼마 전에 수석 교체가 세 사람인데 그중에 경제 관련을 일자리와 경제 수석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은 경제 분야를 그럼 교체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경제 분야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예.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경제장관을 직접 교체할 가능성은 좀 적고 오히려 기강을 잡으면서 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속도를 내라 이렇게 좀 기강을 잡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7일에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대통령이 그런 워딩까지 내놓았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잘 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민들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동안에 있었던 고용의 상황을 본다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일을 끌고 가겠다라고 대통령의 의지 취임 당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실업의 문제도 지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상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걸 지금 회복해서 기본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산업 구조가 사실은 뭐 반도체와 몇 개를 빼놓고 나서 조선이라든가 각 분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다 고령화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번에 행정부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라. 특히 관료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료주의 함정입니다. 예. 일정한 선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만 일하려고 하면은 이 노동의 이런 문제, 특히 노동계와도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기업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더욱더 창의적으로 민간과 손을 잡고 혁신에 나서야 되는데 관료들이 아직도 그 정도 일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때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국회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의회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은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어야 된다. 집권 1년 기간에 어떤 성과를 쌓았고 외교적인 업적을 쌓았지만 만일의 경우 지금부터 그런 고용이라든가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라든가 다가올 선거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일해달라. 그리고 국회와 손잡고 여러 가지 이어서야 될 상황이지만 잘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그런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도 좀 고민하시고 또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특히 야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여당도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런 과제를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께 지금 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앞서 본부장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금 거취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설에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김부겸 장관도 그런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예. 아무래도 역시 장관으로서 역할을 상당 부분 잘했었고요. 그런 더구나 대구라든가 TK 지역에서 또 희망의 기대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예. 행안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일의 경우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김부겸 장관 이외에 여권 내에 당대표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인가.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유력 주자만 꼽더라도 최소한 5명이거든요. 그들 모두 사실은 노련한 정치적 경륜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그런 고민도 할 거고요. 김부겸 장관도 그런 포부를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사실은 더욱더 일을 잘해서 우리 국정의 큰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좀 그런 쪽의 판단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지만 문 대통령도 결국은 인사청문회 또 그 자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야당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정당의 선거를 위해서 행정부의 장관이 나간다. 또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김부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사인이 오기를 온다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인이 왔다면 결국은 도리어 청와대가 그런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 개입하고 문심이 작용했다. 이것은 결국 여당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그런 카드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나 또 정치는 마지막까지 또 지켜봐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김부겸 대표로 이어지기는 저는 쉽지는 않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예.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지만 김부겸 장관 본인도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뭐 저도 뭐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언론인들하고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질문했을 때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현재 나오게 되면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서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이번에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또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또 결정하고 무관하게 내가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하기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만두고 나올 경우 예. 당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사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구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어떤 게냐면 그야말로 본인이 그만두고 출마하고 싶다니까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사표를 내기 위해서 당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약간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냐 하면 친문 주도로만 당권을 가는 것보다는 범친문 그리고 또 하나는 김부겸 장관이 이제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번엔 부산 경남을 지방선거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동진 정책을 더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김부겸 장관과 함께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장관을 비롯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앞으로의 당권 향배를 좌우할 주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하는 문심이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도 중요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팬클럽부터 예.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도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뭐 단일화 관련 논의도 서로 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룹들이 사실은 당에서 표심으로 본다면 60, 70% 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다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일의 경우 이런 후보로 가야 되겠다라는 단일화의 결정을 해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문심의 결정들이 당대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역시 이 당의 대의원의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표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 지역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심들이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호남 지역의 민심이 선택하는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 예. 또 하나는 역시 대야의 협상력입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국회 구성이 결국은 뭐 정의와 평화 모임을 더하고 또 여러 가지 야당의 힘을 모으더라도 예. 사실은 뭐 157석 정도가 됩니다. 그럼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는 180석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결국은 현재 분열이 되어 있는 야당과 어느 정도 협상을 잘해낼 것인가. 야당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야당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국정 전반에 이런 원활한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야당과의 협상력을 가진 대표는 누구일 것인가. 지금까지 추미애 1기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야당과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서 사실상 성공적으로 일단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 대통령이 그런 외교 분야와 안보 분야의 업적을 더해서 앞으로 국내의 경제라든가 또는 노동 분야의 갈등, 또 사회 환경 분야, 각 분야의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표가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당청 관계를 만들면서도 또 야당도 설득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책 어젠다 능력 그리고 국회의원 선수로도 아무래도 역시 뭐 재선급이라든가 아직 경륜이 부족한 그런 의원들보다는 당 전체를 통할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상력도 가지고 또 문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뭐 친문의 표심 그리고 호남 지역의 민심 그리고 특히 PK 지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약진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 세력으로 역시 발돋움한 지역이 또 PK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PK 지역의 민심과 더불어서 대협상력 이런 정도를 핵심적인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관전 전당대회 전망- 포인트와 변수를 모아서 얘기하자면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아까 문심 잘 지적했는데 문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 그다음에 친문 소위 세력들의 단일화 여부. 예. 근데 친문 세력은 크게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이해찬, 김진표, 최재성,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한 5명이 거론되거든요. 출마가. 이 사람들이 과연 단일화하는 여부. 그다음에 이 당권에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입각을 하게 되면 교통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86 세력이라고 하는 또 민평년 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민주화 운동을 주로 해온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의 또 단일화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예.
또 이 밖에 저희가 좀 거론해봐야 할 부분이 원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인데 최근에 좀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뭐 별 소득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끝이 났거든요. 앞으로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앞으로의 전망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예. 야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큰 분열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여러 이 경우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협상에 복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피로증 전혀 법안에 대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내지 못하고 있고 예. 국회 일정 구성 국회의장도 아직 선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또 국회의장은 그에 못지않는 입법부의 대통령입니다. 아직 선출도 못하고 있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여당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야당에게 강보할 수 있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거고요. 야당들 역시 지금의 상황이 내부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이 대통령과 또 국회가 어우러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그런 압력이 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서 거의 심판하다시피 그런 표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이라든가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합의를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후에 국정에 관련된 민생과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네. 통과시키고 특히 판문점 선언과 향후에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비준을 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야당의 상황이 지금 워낙 분열돼 있고 예. 지지율도 낮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한 변수가 되고 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견인하는 양보의 카드도 내놓고 또 국민들께 호소도 하면서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야당의 상황을 짚어보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김성태 원내대표 또 김무성 의원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개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이런 내용의 원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당이 지금 갈수록 개파 갈등이 그리고 각 개파의 어떤 대립이 더 심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다음 총선이 지금 현재 한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기 당권 주자에 의해서 그리고 중간에 비대위원장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서도 인적 청산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누구가 누구를 인적 청산하자 이러면은 본인은 거기서 인적 청산 대상이 되지 않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 죽고 내가 살고 상대는 어떻든 뭐 청산하자 뭐 이런 식의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러한 거를 근본적으로 개파 대립을 어느 정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면서 예.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정당 정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는 무슨 비대위원장을 외부에 영입해 온다든가 내부에서 무슨 누구를 해서 인적 청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예. 새로운 리더십이 이런 민주적인 이런 경쟁 속에 이런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서 그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노선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 낡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나 비박과 관계없이 낡은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퇴조하는 노병이 사라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서로 뭐 목을 어떻게 한다느니 막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예. 극단적 대립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해와 가지고 하는 거는 정당의 책임 정치 그리고 한 정당에서 했던 사람들이 정당 자체 개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개혁이 개혁으로 가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자면 이제 외부 영입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회의적이다라고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사실은 외부 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락 의사를 좀 밝힌 걸로 좀 보였었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면에서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고 본인은 수락했지만 결국은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을 행정부의 큰 틀에서 소화를 시켜낼 수 있도록 역할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김병준 교수가 가져왔던 것은 사실은 그런 정치 경험은 일천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부의 치열한 친박과 비박에 거의 뭐 목숨을 건 살벌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과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낼 그런 정치력을 가질 것인가? 정치는 결국은 세력과 이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당의 조직 내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비대위원장 카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는 가야 되는데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부의 비박과 친박 진영을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아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좋은 분을 잘 영입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나 김병준 교수는 좋은 분이라는 아주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분이긴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말 분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치열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걸 소화해내기에는 정치력이라든가 또는 이 당 장악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부에서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친박은 비박 비난하기만 또 비박은 친박에 대해서 뭐 거의 결사적으로 당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로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국면이 만들어질 때 자유한국당 보수 중에서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낸 게 있습니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고 과거의 냉전 목소리 그를 내는데 그대로 그쳐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가치가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는 그런 대안과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능력 있는 집단이다. 정말 새로운 보수를 인정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의 당 내용을 더불어서 뭐 새로운 인물 하나 영입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인가. 도리어 내부가 정말 똘똘 뭉쳐서 국민들께 반성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낼 때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 일단 김병준 교수 본인은 의혹이 있지만 현재 정치 국면에서 만들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